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0일 밤 9시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지금 처참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남미의 우등 민주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저렇게 망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산주의자 대통령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18년을 지배하니까 저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쿠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차베스와 마두로가 공산주의자인데 이 두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쿠바의 카스트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 사실은 카스트로의 대변인, 카스트로의 에이전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국부를 쿠바에 갖다 바치고 그 대신 쿠바로부터 정보요원, 보안요원들을 받아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투입을 함으로써 이 베네수엘라의 국가 조종실에 쿠바 요원들이 들어와서 딱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쿠바의 식민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도 망치고 나라는 완전히 절단이 나고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제일 많이 나고 공무원들이 마약 밀매를 주도하고 하는 이 거의 재기불능의 나라로 망가지는데 한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밖에. 망하는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조정실에 간첩이 들어온다든지 적장을 흠모하는 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베네수엘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과는 먼 나라입니까? 먼 나라는 맞는데 뭐가 유사점이 없을까요? 그 점을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 머리에는 김정은밖에 없다. 아니 북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스개로 기부왕 문재인, 나라까지 기부하는 통큰 지도자라는 말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구에 사람 입에 회자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이 농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의 모두 연설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모두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 모두의 이익이 되었다면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고 남은 과제인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연설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입으로 나왔지만은 그 발상이나 가치 판단이나 관점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의 관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왜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폐쇄된 것은 대한민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잘못한 데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여름에 북한군이 관광 온 박왕자 아줌마를 등 뒤에서 경고 없이 사살한 것이 원인이고 개성공단은 2016년 초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하니까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핵개발 작업으로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가동을 중단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재개하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붙인 조건이 있다.
금강산 관광객 사살한 사람 사죄하고 배상하라.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라. 그리고 핵미사일 폐기하라. 이게 우리의 조건이다. 이렇게 들이대야 될 텐데 김정은의 말도 안 되는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는 말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래 되면은 마치 김정은이가 재개에 조건을 붙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재개에 조건을 붙인 것처럼. 아니, 김정은이는 가해자 아닙니까?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신용을 하고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 아닐까요? 강도 살인범이 있는데 북한이란 강도 살인범이 피해를 입힌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무조건 대화합시다. 대화에 조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얼빠진 주인이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살인 강도가 대화하자고 하니까 수배를 해제해 주세요. 수배령을 해제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연설에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서 자유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 평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자유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가 자유인데 그것을 뺀 겁니다. 이것과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이걸 딱 결합시키면은 차베스와 문재인 대통령 한국과 베네수엘라, 북한과 쿠바의 유사점이 보인다 이거죠. 좀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남미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영내 어느 국가보다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 의료 혜택과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자유롭고 정치체제도 투명합니다. 야당은 선거에서 격렬하게 싸울 수 있고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국가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빈발하는 군부 독재를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된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무역관계, 투자관계로 인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중남미 본사가 이 나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남미에서 최고의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패와 불공정이 있는 개발도상국이면 이견이 없었지만은 다른 후진국과 무엇을 비교해봐도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도 중남미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빈곤한 국가이자 가장 새롭게 독재 정권이 들어선 나라입니다. 학교에는 학생이 줄어들어 텅 비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루어진 투자의 부족과 부패, 말라리아와 홍역과 같은 질병의 창궐로 의료체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극소수의 엘리트층만이 제대로 새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번 세기에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한 국가입니다. 지난 몇 해 사이에만 수백만 명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는 소수의 언론마저도 탄압을 우려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이 국가의 경제력은 5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코카인 밀수의 허브로 사용되고 있고 정치 엘리트층의 핵심 인사들이 마약과 관련해 미국에서 기소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25일마다 2배로 뜁니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1000만%로 예상됩니다. 주요 공항에서도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이 소수의 승객들만을 태운 채 이 공항을 찾습니다. 이 두 나라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중남미의 두 나라, 사실은 이 두 나라는 한 나라입니다. 전자, 그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1970년대 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후자, 망해가는 나라는 지금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너무나도 급격히 바뀌어버렸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습니다. 참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병현을 들이대면 비슷한 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안에 김일성을 추종하거나 김일성을 흠모했던 주사파 출신 운동권들이 포진해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머리에 넣어 두십시오. 그런 비판을 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자, 베네수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을 가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전임자 우고 차베스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 차베스가 문제의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차베스와 마두로를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바로 쿠바고 카스트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차베스가 카스트로에 포섭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베스가 카스트로에 포섭됐습니다. 우선 차베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1954년 한 시골 지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직업군인의 길을 걸었고 소수의 급진 좌파 세력들과 함께 민주주의 정권을 뒤엎는 계획을 짰습니다. 92년 4월에 그의 쿠데타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2년 뒤에 출소한 그는 쿠바로 가서 카스트로를 만났습니다. 이때 카스트로는 차베스가 앞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스트로의 잠재력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카스트로는 차베스를 인간적으로 포섭했습니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시골에서 태어났고 또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데 그 꿈을 접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인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차베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카스트로의 추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99년에는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쿠바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리하여 쿠바의 카스트로와 차베스가 부자관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뒤로 차베스는 완전히 쿠바의 심부름 역할을 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차베스의 모든 정책은 쿠바에서 수립해 주었습니다. 쿠바의 사회주의 정책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를 아주 상값에 거의 공짜로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암에 걸렸을 때 차베스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최고 전문가들이 치료해 주겠다고 해도 굳이 쿠바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로 보내는 지시문은 사실은 쿠바에서 기한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죽기 전에 마두로를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이 마두로는 또 누구냐? 이것도 차베스하고 비슷해요. 이 자도 이미 10대에 친쿠바 성향의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20대에는 대학에 가지 않고 쿠바에 가서 공산혁명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차베스가 이 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쿠바의 조언이 있었겠죠. 그래서 차베스 밑에서 외교장관을 하다가 후계자로 지명이 되어가지고 지난 6년 동안 또다시 베네수엘라를 망치는
망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